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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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서 각종 언론 보도 통해서 회기 중에 병가 내고 외유를 갔다. 그리고 이 생활비를 축소 신고했다. 그리고 계좌가 46개까지 이른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오전부터 인사청문회 쭉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치열하거나 이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지금까지 좀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하고 보고 계셨습니까? 전 재산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6대 첫 번째 의원 됐을 때요. 기본적으로 8,42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으로. 근데 이제 올해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6억 800만 원이에요.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비로 60만 원밖에 못 쓰는데 재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출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자금도 합산된 거겠지만 최소한으로 봐도 2억 원 이상이 재산이 증가가 됐어요. 네. 부동산 부분 빼고라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대통령 측근이니까 이분 임명할 수 있어요. 직권 말기니까.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황희 의원을 후보자를 지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소통을 잘해왔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시켰다라고 하는데 싸움 잘하면 국방부 장관 시킬 겁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지고 장관 후보자 시켰다라고 하면은요. 전문성이 결여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게임산업진흥법안, 지금 이 전부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지만 이런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행정부에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예.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진흥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지금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보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여기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요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그냥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도덕적인 문제보다 이러한 전문성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기사 통해서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특히 본회의 과정 속에서 병가를 내고 해외에 갔던 부분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생활비 60만 원으로 보통 표현되는 거는 잘못된 약간 오해가 있는 소재의 기사였다고 해명하면서 본인이 월 한 280 정도 사용했던 내역도 공개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늘 장소님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황 의원이 20대부터 당직자 및 다양한 경험, 청와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공적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여러 가지 당직을 맡으면서 충분히 전문성은 갖추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인사청문 제도가 후보자의 개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도덕적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과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의 신상털기 및 근거 없는 또 사실이 아닌 언론 기사로 인해서 가까운 사이에 피해보는 걸로 고사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모시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청문 제도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야당에서는 글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채택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찬성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택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은 참여를 하지 않겠죠.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해요. 이분은 전문성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결함도 많습니다. 왜 장관을 시킵니까?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엉이 모임의 간사였기 때문에 챙겨준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좀 제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분을 좀 선정을 하고 후보로 지명을 하고 좀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60만 원 썼다고 했더니 사실은 280만 원 썼다. 이게 해명입니까?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려요. 공직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인데 우리 황 후보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28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 뭐 이것을 두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보다 그 사례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야당의 발목 잡기냐 아니면 여당 쪽에서 그만큼 흠결 없는 그런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 귀착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장 근본 원인에는 전 정권이 국회 탄핵을 통해서 임기 중간에 내려왔고 중간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하다 보니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더 격화된 측면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내놨는데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여야 대립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야당 측도 한 번도 흔쾌히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차에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청문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먼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정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민주주의랑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강경 노선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부 수장을 공소두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적 고충도 있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정희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우리 또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제대로 된 인물을 선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야당도 다 동의해 줍니다. 이 장관 인사청문회는요,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이 됐어요. 그때 보면은 위장 전입 한 번 했다라고, 아니면은 논문 표절 한 번 했다고, 예. 장관이 안 된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졌어요. 거짓말하고 재산의 증식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분들, 이런 분들도 그냥 다 장관 됩니다. 이것은요, 운영을 하는 집권 세력 측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식 얘기 많이 하죠.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하죠. 이번에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도덕성인 검증은 정말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도덕성 검증을 미리 했다면 이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의 장에도 서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과연 끌어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과도한 비판이나 이런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야당은 후보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치열하게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여당 후보들끼리는 나름의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우리 선거 모드에서는 이렇게 흔히 보였던 상황은 아니라서 눈길이 갑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룰 자체가 당원이 50%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 같은 경우에는 불정확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매우 점수를 박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와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당원들 통해서 후보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있고요. 예.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간에 어쨌든 여론조사상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많이 앞서간 추세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좀 더 유리한 전략적 메시지와 전략이 구사되고 있어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고 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를 좀 더 배가해서 역전 승리를 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당원들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좀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약간의 차별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이번 선거 선심성 공약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당 예비 후보들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는 첫째 기본 가치가요. 행복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예. 나경영 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가 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행복해야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행복 운운하시니까 아름다운 레토릭을 말씀하시길래 달나라 시장에 신경 있어요. 예, 두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나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제 허경영 대표에 빗대어서 나경영이라고 오세훈 후보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나경영이 좋다. 네. 뭐 내가 당선이 되기만 한다면 뭐 더 드리고 네. 싶다. 이렇게 좀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저건 좀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시켜주시면, 우리 야당을 시켜주시면 여당이 해주지 못하는 것, 여당이 1개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2개를 드릴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럼 비판을 하죠. 아니 선심성 아니야? 현실성 있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저희를 일단은 뽑아주십시오. 저에게 일을 맡겨줘 보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받아치는 게 이제 선거의 공식인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요. 야당에서는 여당이 긴급재난금 보편적 줄게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주면 안 돼. 이런 식의 반대를 했잖아요.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와 반대의 기조가 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야당으로서는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에게 뭐 포퓰리즘, 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공격을 받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 더 주겠다라는 쪽으로 후보나 당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심성 공약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난무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선심성 공약으로 비춰지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재정 건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도리어 이번에 그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뿐만 아니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출마의 변호로 이야기했던 예. 야권지대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단일화가 아닌 서울 시민의 미래를 논하는 단일화에서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좀 야권에서도 그것이 국민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좀 과거의 과거지향적이고 뭔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벗어난다면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측대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답습을 한다면 제3지대에서 단일화된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께서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경우에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좀 어떻습니까? 과거 이제 선거들 되돌아보면 그런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구도가 결국은 선거 승패를 또 좌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뒤처져가는 후보는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1등 후보, 2등 후보를 공격해야 그래? 저 사람 저래? 그러면 안 되겠네. 대안은 누구야? 하면서 제3후보에게 눈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후보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싫은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네거티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서 4명 후보들 모아놓고 좀 자제해라. 좀 아름다운 경선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나경영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런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좀 정책적으로 수치를 갖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단어를 갖고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레이스가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또 그 같은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차별한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과거에 어땠는데 라고 하면서 감정 싸움이 돼요. 예. 그러면은요. 선거 경선이 끝나더라도 흔쾌하게 그 사람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같이 안 다녀요. 그냥 나 외국 갈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선에서는 상처밖에 안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그게 누구일지언정 안철수 대표는 이긴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을 국민의힘 스스로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 무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표현들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거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당의 후보를 뽑아야죠. 우리 당 후보를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 단일화 경선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당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일화가 되게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3월 1일 날 금태섭, 안철수 뽑히고요.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 뽑힙니다. 3월 18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대략 보름간의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단일화 협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생각하는 통합 단일화의 룰의 방식이 지금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있지 않았던 방식을 지금 제의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여론조사 몇 개 선정할 거냐, 몇 명 조사할 거냐, 지지도 할 거냐, 아니면 선호도 할 거냐, 예. 이런 식의 문항을 갖고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자 이거 말고 양자 대결해가지고 경쟁력 조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저쪽의 후보가 예를 들면 박영선이면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딱 넣어봐서 여론조사를 해봐서 예. 거기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오는 사람을 선정하자라고 지금 단일화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에요.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냥 나 시켜줘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룰의 협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협상이 좀 치열하게 될 것 같다, 원만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박 교수께서는 현 시점에서 야권의 단일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 경선 과정 및 향후 2, 3월 동안에 국민들에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좀 더 건전하고 어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압도할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성보다 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것이 민주당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국민의힘 자체 판단이 있는 걸로 보면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의 희망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지 정책을 두고 신경전이 좀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정면적으로 좀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 분들이 정책적인 논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번 대선에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 화두를 선점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정책 실현 수단이 있잖아요.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간의 논쟁은 부럽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이제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예. 이제 견직을 날렸는데요. 도리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명 지사는 아예 뭐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도 좋다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바야흐로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저는 눈여겨보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앞으로도 대권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정책 대결할 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과 가이드를 제시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꺼내 들었던 카드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여권 잠룡들의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저 경기도민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설 전에 이제 10만 원씩 나눠준대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걱정도 되긴 돼요. 뭔 돈이 나서 이거 돈을 예. 나눠주는 거지? 라고 봤는데 일설에 뭐 저 한 언론사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14년 동안 앞으로 경기도민이 갚아야 될 그러한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빚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가 되면 경기도 지사는 그만두고 그 빚은 경기도민이 14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이러한 화두를 선점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정책적인 실현을 한 그런 분들은요. 어쨌든 행정적인 우리가 정책 검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선 가도에 큰 힘과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SNS에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관련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여권의 잠룡들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의 양강 체제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가세한 3자 구도로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이제 임종석 실장이 여기다 몸을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 외에 임종석 전 실장도 대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인영 장관, 뭐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김두관 의원, 뭐 이광재 이런 분들 충분히 대선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재참시라는 과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라든지 사회적 격차 해소 또 공동체 통합이라는 것을 어떤 후보를 통해서 어떤 가치로 실현할 건가에 대한 정책 경쟁이 이제 뜨겁게 다뤄올 거고요. 아무래도 임종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뭐 말과 태도에 대해서 약간 좀 온화했었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연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3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588조 정도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결국은 코로나 위기로 사회 격차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도 같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건가에 대한 정책적 대결이 더욱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대권 경쟁에 뛰어드는 어떤 신호라고도 좀 볼 수 그럼요. 있을까요? 괜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점점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무게감을 하나씩 쌓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분은 김경수 지사 같아요. 대법 판결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은 다음번 민주당 대선 후보군의 대서주자 레이스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김경수 지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의 대법 판단이 상당히 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권에서는 수면 위로도 그렇고요. 수면 아래에서도 이렇게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보수 야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해 나가는 것,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야권에는 대권 후보가 없잖아. 무의미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야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김종인 위원장이 4월 달에 보궐선거 후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그만둡니다. 이분은 전 다음번에 분명히 대선 후보 감별사로서 다음번에 야권의 대선 후보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를 저는 이분이 연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지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은요.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군으로서는 다음번 대선을 탈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얼마나 큰 정치적인 디자인을 잘해서 새로운 사람을 등판시키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 수면 위에 있는 여권의 잠룡들 가운데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호남을 찾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 당원들 중에 출신지 또 원적질 따지면 50% 이상이 호남 출신이란 말이 있거든요. 결국 호남에서 지지도를 획기적으로 올리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호남 출신, 전남 출신의 이낙연 대표와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결국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호남을 방문하고 그 호남 바람을 수도권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포석에서 아무래도 고향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는 대권에 대해서 그리고 당이나 또 좀 거대 담론 쪽으로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 그런 행보를 한다. 네, 이런 그렇게 의미인가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